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바야흐로 국회의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월요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검증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장관 인선을 둘러싸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막 오른 청문 정국, 치열한 찬과 방패의 대결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밖에 추경 예산안과 상임위 배분 문제 등으로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회 안팎 상황 네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이종건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이야기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서 보는지 네 분께 먼저 의견 여쭙고 조금 더 깊숙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평론가 교수님요. 네, 오늘 보면서 가장 많은 댓글에 이 댓글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예. 로또보다 배추다. 무슨 얘기냐. 미국의 유학 시절에 본인의 유학 시절에 강신성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45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게 이미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이에요. 이거는 사실 후원이 아니라 정치 자금이다라고 해서 당시에 집행유예와 그다음에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자 이게 배추 사업, 강신성 씨가 배추 사업을 하는데 2억 정도를 부인이 투자를 했다. 그래서 수익금을 받았던 거다. 그런데 두 가지가 의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 대법에 이 증거를 제출을 해서 형을 안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어떤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치적 그 형을 받아들였는데 왜 지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진짜 로또보다 배추인 게 저도 그런 배추 사업 있으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 2억에서 월 450만 원씩 얼마나 받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연 25%가 좀 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업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신선 씨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날에 90년대에 총판, 그러니까 신문 총판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환경 폐기물 사업, 신성 ENT 등등의 환경 폐기물 사업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지 배추 사업에 손댄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추 사업은 참 김민석 후보가 애는 썼는데 민주당은 애가 탔고 보는 국민들은 애 끌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유학 시절 매달 400만 원 이상 송금받은 것에 대해 유학비 의혹이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배추 농사에 투자한 대가라고 소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께서는요. 이게 워낙 이제 의혹이 계속 제기되다가 이제 끝났잖아요. 청문회가 끝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근데 오늘 끝날 텐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지금 가장 이 논란의 핵심은 본질은 수입과 지출이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금 출처가 문제다라는 건데 이 자리에서도 자금 출처를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그 경조사비라든지 축의금, 부의금 이런 얘기 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자금 출처를 밝힌 겁니다. 그리고 그 강신성 씨인가요? 그 얘기도 이제 450만 원에 대한 출처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저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배추사업 투자 얘기는 이거는 글쎄요 또 하나의 또 의혹을 또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자료도 아무튼 간에
이게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게 주장과 진술만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는 없는 셈이고 또 청문회 최초로 증인과 참고인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청문회라는 게 여야가 바뀌면 항상 내로남불로 바뀌는 것이고 항상 흠결들이 있어요. 예. 이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 뭐 저기 그 딱지라고 그러나요? 그 과태료 띈 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좀 과도하게 많죠. 일반 평민들에 비해서 이종석 아니 뭡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요. 총리 네. 후보자는 지금 경조사비라든지 이 출판기념회 이런 것들이 과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정치인들 눈높이에 맞겠죠. 그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내일이나 모레 어차피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올 거예요. 오늘 네. 끝나니까. 모레쯤 나오는 건 반영이 될 겁니다. 오늘 늦게 끝날 테니까 청문회가. 그래서 좀 수치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야의 주장이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또 보기에 따라서 이 정도면은 흠결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 이 정도면 지출이 좀 소명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양쪽 면이 다 일리가 있는데 아무튼 국민 눈높이가 이제 모레 갤럽 조사가 나올 겁니다. 아마 모레 여론조사를 보고 그때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국회 임명동의는 통과가 되겠죠.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해명을 보고 이제 결정해야 된다.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과될 것 같고 임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말끔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재래 대변인은요?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의혹을 스스로 더 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뭐 강신성 씨와의 부적절해 보이는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의혹들이 나오니까 본인이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다 납득하실 수 있도록 일요일쯤까지 글을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네. 일요일에 올라온 글에는 뭐 중과세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더니 그 이후에는 뭐 결혼식, 부의금, 출판기념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있었던 해에 현금을 받은 것을 그 해 12월 31일까지는 소진을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그 재산 신고하는 데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축의금도 오늘에서 처음 얘기한 건데 축의금을 한 1억 정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본인이 재혼이기 때문에 축의금 안 받겠다라고 공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장모님한테 드렸고 장모님한테 그 처가 생활비가 없어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씩 종종 탔은 게 2억 정도 된다라고 오늘에서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그러면 생활비로 썼다면은 연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늘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소비하고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의아한 거는 축의금은 장모님한테 드렸는데 빙부상, 그러니까 장모님의 남편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장인상에 있어서 받은 그 부의금을 본인이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거예요. 추징금을 그 갚는 데 썼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도 국민들께서 보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자꾸 출판기념회라든지 이런 축의금, 부의금이 통상적인 액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이 행사에서 얼마씩 받는지 그 통상적인 액수를 전혀 모르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는요? 저는 큰 틀에서는 일단 야당이 여러 의혹 제기를 했지만 이제 언론에서도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이런 게 중론인 것 같고요. 오늘 한 일간지 경향신문인데 사설로 일단 의혹 제기에 대해서 섣부르고 과도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뭔가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파고드는 느낌보다는 전처도 부르고 현부인도 부르고 처음에는 미 문화원을 왜 점거했느냐, 미국은 갈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본인이 또 해명을 내놓으면 뭐 이를테면 빌려서 이 부분을 뭐 갚게 됐다. 지인들로부터 차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차용이 가짜가 아니냐. 이게 약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혹 제기부터 던지는 방식으로 했기 네.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결정적으로 큰 한방은 속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종근 평론가와 최창 교수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가장 국민의힘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자료 제출이거든요. 먼저 최 교수님께 자료 제출은 꼭 필요한 자료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제출할 수는 없는 내용인가요? 근데 지금 이제 축의금이라든지 네. 부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경조사비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 자료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출입국 어, 그 기록을 좀 제출해달라고 그런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같은 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장현미 변호사 말씀처럼 한 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개 과거의 경우에 보면 낙마가 되려면 정말로 완전히 언론에 도배할 정도가 돼야 돼요. 국민들이 완전히 알게 되고 그 정도가 되면 거의 낙마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김영준 후보자가 그랬고 국무총리 후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가 그랬고 대법관이 있는데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였죠. 예. 신창국 주필 생각나시죠? 중앙일보 주필 일제시대에 관련된 발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이제 보도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낙마가 되는 거고 김대중 정부 때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런 경우였어요. 부동산 투기도 있었고 뭐 복잡하게 많았죠.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는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꽤 있어요. 자료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의혹으로 남는 거죠. 그럼 애도 불구하고 정말 낙마시켜야 될 정도 완전히 여론이 도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경향신문 사설 말씀하셨는데 한국일보 사설은 또 비판적 썼어요. 그 신문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아무튼 좀 자료 제출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예. 이종표는 어떻게 보세요? 정인 참고인도 없었는데 자료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자료 부분이 97건 중에 7건 이외에는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되게 이게 그 부동의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라든지 전처라든지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제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를테면 전처를 왜 부르느냐고 민주당이 자꾸 얘기하지만 아마 국민의힘은 전처를 부르겠다라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자료만 제출해달라. 제 아들이 그러니까 국제고를 다니고 그다음에 코넬대를 다니는데 두 국제고나 코넬대나 억 단위의 사실은 그런 학비가 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원청지수 영수 중에 보면 교육비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 학비는 누가 됐느냐 했더니 전처가 됐다. 그럼 그 송금 내용만 보내달라. 전처가 등장할 필요도 없다. 저 송금 내역 달라 그랬더니 그건 사생활이다. 그러니까 아니 아들의 학비를 왜 얘기하냐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워낙에 5억 가까운 마이너스에서 2억에 지금 플러스가 됐는데 중간에 8억 가까운 돈을 13억 가까운 돈을 지출했어야 됐고 그럼 그게 비니까 그거를 따져보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서인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선례를 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나? 그리고 증인은 한 명도 안 부르게끔 전략을 짜서 일부러 증인도 없게끔 만든 사례가 있었나 싶은데 걱정되는 건 민주당 내에서도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은 이겁니다. 자꾸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아니 어떤 정당이든 탐정사무소가 아니잖아요. 한 방은 뭐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도리는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걸 검토하다가 나오는 건데 자료 제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방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미국식으로 1차적으로는 국세청과 CIA와 그다음에 이 의회 내에 조사위 이렇게 네 군데서 FBI까지 네 군데서 이런 부분들 간에서 아예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네. 그 근거로서 정책적인 어떤 질문을 하게 만들면 뭐 본인이 선의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관들이 알아서 그걸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당한테 이런 뭐 FBI나 CIA 국세청 역할을 맡기면 안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 방금 전에 이종근 평론가가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자녀 유학비 관련해서 의혹을 거론했는데 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요. 전 배우자가 전적으로 맡아서 책임졌다 이렇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송금 자료를 제출하면 이 부분은 해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인사청문회의 규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돼서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의 유일한 총리셨던 이제 한덕수 총리도 뭐 민주당에서 이제 아마 야당 입장에선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거의 제출받은 게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재량과 임의성에 좀 기대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종건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정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1차는 비공개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민감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공신력 있는 정말 수사기관이랄지 이런 과거 전력 같은 걸 관리하는 기관이랄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공유를 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밀성이나 비밀은 좀 보호를 해주되 정말 주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직무적 합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네요.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를 잘할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 저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건 뭐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제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뭐 직무와 관련된 부분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장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떤 질문을 해야 주로 직무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로서 어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부에서 진보 정부로 갔을 때 국정 운영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총리 임기 기간 동안 어떤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내고자 하는지 과거에 그러면 어떤 이 국회 활동이 있었고 본인의 이력이 총리직과 어떤 결부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송곳 검증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말씀 이제 알겠습니다.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아까 제가 TV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청문회를 본 거죠. 그게 우연히가 아니라. 그 김한정 의원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네. 김한정 의원이. 김희정 의원. 김희정 네. 의원이 질문을 하던데 여성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 채무를 물어보더라고요. 맨 처음 예산을 규모를 보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글쎄 꼭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희정 의원이 질문을 바꿔서 국가 채무 규모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20에서 30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해요. 아까 낮에. 근데 20, 30은 틀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수치는 차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민주당 의원이 어느 의원이 그 수치 차고 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지금 국가 채무 규모가 추경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규모가 비기축성 기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올라가고 있다. 그건 다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여당도 걱정하고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치는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45% 넘을 거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네. 이게 내각을 통할할 총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뭐 국방부 장관 같은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총리 후보자가 내각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경제를 챙겨야 되는 건데 다른 수치는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채무 규모가 50% 가까이 된다는 거 20 내지 30 아닙니까? 이런 투 얘기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 접근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민주당 의원이 그거 수치 착오입니다라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의 주장의 본질은 내로남불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후보 같으면 민주당이 가만 놔뒀겠어요? 반대로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 같은 사람을 놔두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바뀌냐고요. 도대체 정권이 바뀌면 조금씩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의 행태도.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 민주당 의원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걸 그냥 거기 비유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는 낙마할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과거의 경우에 비춰볼 때. 근데 어쨌든 의원들 행태도 좀 바뀌고 두 분 얘기한 것처럼 제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완전하게 비공개 상태에서 대통령이 내정한 사람을 발표하지 말고 네. 발표하면 언론이 바로 검증에 들어가니까 아예 내부적으로 모르게 하고 국세청, 경찰, 검찰 동안에 다 알아봐야 돼요. 그래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그 내부에서 그 이미 제도적으로 그런 게 정착이 있어야 되겠죠. 이들이 대통령께 진언해야죠. 이 사람은 공개하지 마십시오. 그쯤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전문성 얘기를 하지. 일단 의혹이 있는데 어디 전문성만 얘기합니까? 자, 이야기로 넘어가고 강전의 대변인한테 갈 텐데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87님께서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는 이제껏 청문회 중 가장 많은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정인도 없고 자료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청문회를 하나요? 사무공무님께서는 청문회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대통령 임기 말까지 논쟁만 하고 끝날 겁니다. 이쯤에서 멈추고 국정에 도움되는 쪽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강찬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청문회가 후보자의 사생활과 가족들의 신상 털기에 집중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
앞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듯이 장윤비 변호사가 답변한 것처럼 좀 고위공직자로서의 역할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청문회에서 뭐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하자라는 형태로 지금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모든 공직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극소수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특히 총리처럼 인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이게 그냥 사기업 사람도 아니잖아요. 공직자잖아요. 도덕성에 대해서 당연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본인은 탈탈 털린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뭐 비공개한다고 해서 저는 정리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료 제출을 더 풍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실상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도 이번처럼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고 이 상황에서 인준 가능하거든요. 법상으로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은 그냥 인준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맹탕 청문회가 아니냐, 이틀만 버티겠다라고 하는 청문회가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반문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뜬금없이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후보자 스스로도 전례에 따라서 안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네.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모멸감을 느끼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청문회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 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문회는 이렇게 청문회를 하면 어떠한 정권이 어떻게 여야가 바뀌더라도 똑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보자 가족을 신상을 턴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얼마나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가족들을 털었습니까? 비근한 예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기억하실 겁니다. 네. 48살의 나이로 사실 총리 후보자가 됐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총리 후보자의 아버지의 뭐 부동산 관련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탁탁 정말 털어갖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추어 보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의혹보다 더 많았다?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도 무슨 스폰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 김태호 후보자가 모 기업인에게 돈을 4억을 꿨는데 3억 3천만 원을 갚습니다. 그건 자료 다 있고요. 예.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스폰서 운운하는데, 이번 건을 비추어 봤을 때 강신성 씨라는 분이 2000년도 초반부터 2020년도 2024년까지 사실 온갖 이름으로 돈을 꿔줬다거나 아니면 후원을 했다거나 온갖 이름으로 그렇게 돈 관계를 맺어왔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스폰서 의혹이고 지금은 후원자다? 그때는 자신들은 가족을 탁탁 털었는데 지금은 가족을 털면 안 된다? 이렇게 내로남불이 계속 되고 있다면 이건 제도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미국처럼 아예 개인의 도덕성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들, 가족의 법적인 문제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수사를 하게 해야지, 지금처럼 본인이 알아서 내라, 자료를 내라, 본인이 알아서 해명을 해라. 그러면 그런데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야당이 결정적 한 방이 없으면 야당이 능력이 없으므로 그냥 임명한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최 교수님,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도 일부 시간은 좀 파행을 보이는 모습이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은 인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민주당 위주의 이 여당 단독 처리가 되는 경우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초기인데, 완전히 네. 초기인데,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통합을 강조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통합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 보입니다.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게 이게 총리 인선부터 말이죠. 이게 여야에서 이제 합의가 되지 않고 그냥 야당 단독이지만 국회가 이제 통과시킨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된다면 통합이다, 협치다, 소통이란 말이 일단 대단히 빛이 발하겠죠. 첫 번부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총리 임명 동의가 통과될 테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정치가 필요한 건데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아무리 여권에서 총리 임명 동의 합의합시다. 인준에. 그런다고 야당이 들을 것 같지 않아요. 그다음 이게 딜레마거든요. 그렇다고 예. 임명 안 할 수는 없고 또 여당으로서 임명 동의 통과시킬 것이고 이렇다면은 이분을 대통령이나 여권 차원에서 정부 여당 차원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설득시킨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또 단독으로 통과하면 다시 도돌이표입니다. 통합 소통 아무리 뭐 옷에 국수 먹고 비빔밥 먹어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첫 인사부터 이 첫 이제 국회 합의 때부터 뭔가 설득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 예. 그냥 뭐 다수 의석이니까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당연히 절차상 임명하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은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정부 여당 그 쇼라도 좋아요. 쇼라도 끝까지 이 지금 임명 동의를 통과해 주시오라고 야당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알겠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이거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11개 부처 장관 인사가 있었는데 특이한 게 지금 유임된 장관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미령 그렇죠. 농식품부 장관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송 장관을 향한 비판 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 비겁하다.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인사에 대해서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여야를 떠나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주셔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 해석 중에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를테면 그 정무직 공무원분들이 있죠. 예. 대통령과 내지는 뭐 기초자치단체장과 그러니까 선출된 공무원과 임기를 사실상 함께하는 어쩌다 공무원이 됐다는 그 어공들. 그 논외로 하고 늘공이라고 하는 직업 공무원들도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에서 차출이 됐다. 그래서 승진을 했다. 대통령실에 파견을 갔다라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나 전 정부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승진 못하는구나. 이런 족쇄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주변을 봐도 그런 분위기가 사실상 있고 공무원 사회에 본인의 의도와 의지와도 상관없이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장을 역임한 최초의 대통령이고 이른바 공무원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련이랄까요? 같이 이제 일을 하도록 좀 고무시키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를 받는 편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낙인 효과 이재명 정부에는 최소한 없다. 일을 잘하고 이 정부의 결과 방향성을 맞춰나갈 수 있는 인사라는 게 검증되고 확인되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다. 효율 측면에서도 그렇다라는 걸 공무원 사회의 하나의 시그널로 던져주는 의미도 있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공감이 그 부분은 많이 됐고 네. 많은 부분에서 아니 공무원들 영혼 없는 거 아니야? 전 정부 때 이 양곡관리법 어떻게 보면 이 농식품부에선 상당히 주요한 법안이었고 본인이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저도 비판받을 부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숙명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본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란 건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성격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부분이 정권이 보수 정권이 있었든 진보 정권이 있었든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거나 어떤 정부가 새로 서면 그 정부의 정책 방향에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직업 윤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 변호사는 실력으로 평가를 내서 송미령 장관을 유임했다 이런 설명으로 들리는데 강선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대를 했던 송 장관이 네. 또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또 지금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또 농민단체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송 장관이 직접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 설득에 나서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는데 저는 그래도 송미령 장관 그리고 권오을 지금 보훈부
보훈부 장관 지명자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탕평 인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예.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도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송미령 장관은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했던 당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지금 정부의 기조에 맞추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지난 정부 때 본인이 썼던 표현이 너무 과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메시지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너무 기회주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민주당과 여권 측에서는 아마도 농림부 장관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죠.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좀 얽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유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개정을 한다거나 속도를 조금 늦춘다거나 이런 형태로 조금은 완화되면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인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송 장관이 스스로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해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이 저는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송 장관의 그 행동들에 대해서 그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예. 이것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송 장관이 어쨌든 이제 유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동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송 장관에게 맡기기보다는 당 정관을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해 볼 인물들이 많아서요. 최찬일 교수께 먼저 여쭤보고 이종근 평론가로 가겠습니다. 또 한 사람 주목받는 인물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새마을호 운행 중에 인사지명을 전해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민노총과 동일 정부를 자처한 인사다. 그러니까 민노총과 민주당이 상당히 어떤 연대 개념의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인사다라는 여권 내에 또 긍정적인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제일 잘된 인사가 2번 인사인 것 같아요. 김영훈. 이건 참신이고 파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자꾸 이제 야당에서 볼 때는 민주당과 민노총 간의 뭐 연대다. 민노총의 그 이제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자꾸 이런 걸 벗어나야 돼요. 야당이. 이건 보수적 시각이라기보다는 그냥 갇힌 시각이에요. 민노총을 이분이 지금 기관사라서 기용이 된 게 아니라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기용된 것 같아요. 기관사를 하다가 운전하다가 이제 연락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나오고 그러는데 네. 그 자체가 참신하다 이런 건 의미가 별로 없고 민노총 의미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상당수를 포용하고 있는 게 민노총 아닙니까? 그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 돼서 노동자들의 그 여러 가지 관점을 이해하고 그 삶을 가장 잘할 거 아니겠어요. 지난 정권의 노동부 장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누군지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인사보다는 탁월한 인사 아니겠어요. 저도 송미령 장관 인사는 좀 부정적이에요. 뭐 지금 그 얘기 끝났으니까 또 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없고 다른 장관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김영훈 장관이라든지 안규백 장관 기용하고는 이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봐요. 이건 저는 뭐 전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민주노총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지금 옛날 60년대 7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가 희생만 강요당했을 때 노조가 생기고 그 노조의 연합체로서 민주노총이 산업화로서 소외됐던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했던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파업을 위한 파업만 계속되어 왔습니다. 언제나 정권이 바뀌면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이 8월 달에 총파업을 합니다. 이유는 정치 파업이에요. 그것이 무슨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예 뭐 남북 통일 운운하면서 파업을 합니다. 이런 정치 파업을 되풀이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뭐랄까요 철밥통 1억 원 이상의 어떤 그 연금을 그러니까 그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비정규 노동자들의 어떤 소외도 계속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에서 지금은 사회적 대통합이 필요하다. 노조가 양보가 필요하다. 옛날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이 주도했던 사회적 대통합에서 예. 스웨덴의 노조가
대양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복지가 됐듯이 그런 민주노총도 완전히 사실 황곤탈퇴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한다면 지금의 어떤 시대 흐름과 전혀 거꾸로 역행하고 있다. 지금 민주노총은 점점 노조원이 탈퇴되고 있고 위축되고 있고 MZ 세대들은 도리어 따로 노조를 만듭니다. 왜? 예. 민주노총의 정치 파업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우리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노총을 지금 그렇게 비판받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해서 이 정부가 가져가려는 노동정책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 우려를 지금 표명하는 겁니다. 네,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장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종건 평론가께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동의하지 않고요. 일본만 해도 노동자가 소비자입니다. 노동자가 자본주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천문학적 액수를 들여서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해서 근로자들, 노동자들 실질임금 상승폭을 대폭 상승시키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30년 경기 침체, 근로자들 제대로 대우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가 정말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노총 출신이라고 해서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결격일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토대로 정책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강성 아니냐라고 우려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민주노총 위원장직을 할 때도 이분이 한 뭐 토론회나 이런 부분에서 했을 때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온건파로 분류되기도 했었고 정규직 위주의 강성 노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경기도지사 때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자치단체 장을 할 때부터 스터디 네. 모임을 계속했던 그러니까 합을 맞추고 같이 결을 맞췄던 인사로서 전 적합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강제가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이렇게 장관으로서 인선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파격적인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관이라는 자리는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기관인데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거는 인선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신하고 파격적이다라고 아까 최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인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 4.5일제에 대해서 좀 신속히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또 재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곤란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책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 4.5일제는 임금 삭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임금 삭감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5일제를 하게 된다면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장관이 이것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속도전에 있어서도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여서 결국 청문회에서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민노총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너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엔 정치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절대 정치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메이데이가 노동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얘기거든요. 노동절입니다. 노동과 근로는 다른 거예요. 이 고용노동부랑에 왜 노동자가 들어갔냐면요. 노동자들이 이해를 대변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영 아니면 이거 노동을 폐지하든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는 조금 파격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는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도 이 재계와의 여러 가지 대화를 하든지 성장에 방점을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도 모습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다 고용노동부 정도가 있다면요. 이 장관은 좀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약간 과할 정도의 그런 노동자를 대변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정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네. 말씀을 첨언합니다. 네. 이종건 평론가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의 그 총 파업일 수와 그 다음에 그 돌아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좀 늦어지는 어떤 뭐 여러 가지의 피해를 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가장 심화됐다라는 기록은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춘투라고는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혹은 또 사회 나왔을 때. 근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하투, 동투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임단협만 사실은 투쟁이 있었습니다. 임금 투쟁과 단협 투쟁이에요. 그런데 추나 추동 투자가 붙습니다. 춘투, 하투, 동투, 추투 보면 그 내용은 전부 다 이런 후쿠오카 오염수와 관련돼서도 뭐 총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외교적인 부분 또 온갖 그런 정치적인 부분을 다 이유를 들어서 현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과연 그런 정치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정치 투쟁을 일삼는 그런 행태가 바로 민주노총에 지금 지탄받는 어떤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민노총 위원장이 장관이 됐으니까 오히려 말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종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은 후쿠시마. 후쿠시마. 네, 후쿠시마. 후쿠오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후쿠시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마고른 인사청문 전국 또 여야 대치 현안 짚어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이종건 시사평론가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이 피의자가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법조인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할 것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 출석을 미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28일 토요일 오전 9시 맞습니다. 출석 요구가 있는데 먼저 장윤미 변호사부터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배경 그리고 미뤄졌는데 28일은 그럼 출석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 소환에 불응했거나 불응할 우려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의 상당성이라는 건 그 지난해 법원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경호처 직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막아섰던 거. 이건 뭐 영상으로도 다 뭐 체증되어 있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어서 범죄의 상당성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뭐 비화폰 삭제와 관련해서는 관련자들 진술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소환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2번을 불렀습니다. 대통령을. 그런데 네. 가지 않았고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검 측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특검에서 한 번을 불렀다는 거고 18일 날 발족을 했는데 19일 날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청해서 나와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게 특검 측 이야기고 통상 실무에서는 한 3회 정도 소환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으면은 체포영장이 좀 기계적으로 발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많았는데
좀 예상을 깨고 뭐 제 개인적인 예측과는 달리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이 한 부분은 특검에서 부르면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보자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러니까 특검은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올 거라고 해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럼 바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소환을 통보한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좀 여쭤보고 강제리 대변인 좀 가겠습니다. 요거만 하고요. 확인을 하고요. 부르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영장은 기각한다고 예, 예. 했는데 불렀는데 안 나왔다고 예, 특검은 예. 설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특검 측에서는 본인들이 19일자로 소환 통보를 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원래 체포영장 이 과정에서 의견서를 내고 이런 과정이 되게 드물어요. 이거 밀행성 원칙으로 아주 그 비밀 내에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쨌든 특검은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의견서까지 냈습니다. 우리는 특검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뭐 장소, 일시를 특정해가지고 소환을 통보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였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지금 영장전담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을 조금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강제리 대변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 변호사님은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게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이고 이게 특검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경찰에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이 내란 특검팀의 자료가 넘어온 것이 그저께였습니다. 그저께 가져왔고 어저께 오후 5시 50분경에 특검에서 체포영장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특검에서는 소환 요청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경찰에서 소환 요청을 몇 차례 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근데 네. 아마도 이 의견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기관이 다르다. 특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정식으로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환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형태의 의견서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과도 약간의 스탠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특검이 법안이잖아요. 이 법안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특검을 추천한 것도 지금 여당 쪽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임명한 것도 여당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것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서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보도가 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지금 장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소환 요청이 있을 때 불응할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명을 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정식으로 일단 소환 요청을 해라라는 형태로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2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는 걸까요?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하겠다는 형태로 의견서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특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28일 오전 9시로 소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날은 아마도 소환에 응하게 되지 않을까. 혹은 이날에 못하게 된다면 이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보여서 날짜 조정 같은 것을 하겠다라고 연락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소환은 응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라는 네.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오면은 또 이제 응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 최근에 또 언론에서는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결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지금 그 전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서울고검의 그 소환 요청에는 그때 왜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연기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는 그러면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아예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은 그때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의 존재 자체를 조금 부인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체포영장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이 28일 오전 9시인가요?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검에서 소환 요구했으니까 응할 거예요 아마. 응하지. 왜냐하면 지금 이 영장이 기각된 이유 자체가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네. 냈는데
특검의 소환에는 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걸 알고 있는데 19일 소환 요청에 불응하면 모르죠. 또 한 2번 또 불응하다 3번째 또 소환에 응할 수 있겠으나 이번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검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뭐 특검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까요? 응할 것 같긴 한데 모르죠. 한두 번 더 기다렸다 응할 수도 있고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소환에는 응하더라도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그렇죠. 소환에 응한다고 했지. 뭐 적극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자신의 그 내란 특검이 뭐 그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재판 과정이라든지 또는 뭐 검찰과 관련된 어떤 조사라든지 했을 때 거의 스스로 답변한 적은 없잖아요. 물론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신상 발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방어 기제로 삼았을 테고 일단 이겁니다. 저는 오늘 결과가 혹시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했다라든지 또는 이번 법원이 여전히 뭐 대통령 편을 든다라든지 이건 너무 과잉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무 과잉 반응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강찬 변호사가 잘 말씀하셨지만 특검이 직접적으로 소환을 했다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경찰이 한 3번에 걸쳐서 소환했는데 응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지금 바로 의혹이 너무 넘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소환을 해서 응하지 않으면 그렇게 여론을 좀 쌓아가면서 소환을 하고 실제로 소환했을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48시간 동안 구금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구속할 건가 기소할 건가 그런 어떤 순서가 돼야 되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수사하는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 전에 뭐 경찰이 수사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특검은 특검 나름대로의 어떤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감정상 어떻게 대통령만 저렇게 활기를 치고 다니느냐 그건 일정 정도는 저도 뭐 공감하는 바이나 절차적으로 봤을 때 오늘 체포영장 기각은 내란 특검의 좀 의혹 과잉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나요? 맞습니다. 네. 어제자로 국회에서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에는 국회를 다시 찾아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시정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아마 내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경제에 돈을 푸는 것도 시간이 지체되거나 실기하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반감이 됩니다.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그렇지만 제 대외적인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고 어떤 생업을 자영업으로 영위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의 이런 상황을 좀 충분히 설명드리고 왜냐하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추경 규모를 한 30조 원으로 하겠다는 국민 공약을 내건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강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 격차를 좁혀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좀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네. 추경 관련해서 이제 전국민 지원금 부분이 잘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강재대 대변인 또 이면에는 국회 상임위 배분 문제가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법사위원장 지난 일요일에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했던 오찬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추경안과 상임위의 배분 문제 법사위원장이 핵심입니다만 논의될 가능성 또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쪽에 또 추경안 또 협조를 하고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이 계속 법사위원장을 달라 민주당도 야당이었을 때는 이 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냐라고 계속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원내대표가 이번에 선거로 민주당에서 선출이 되면서 권리당원들도 20%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권리당원들에 대한 어떤 공약 같은 걸로 이번에 당선된 김병기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당시 후보였던 서영교 의원도 법사위원장은 절대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원내대표 된 지 며칠 안 됐는데 이것을 주면서 추경과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을 갖는다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오찬 자리에서 저희 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민주당은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는 어쨌든 당
당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국회에서 정리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걸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조금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만 나왔어도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어떤 공간을 열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뭐 그냥 국회에서 협의할 일입니다라고 마무리를 지어버려서 그러면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라든지 민주당의 지도부도 어떠한 수단, 어떠한 공간이 열려 있지 않아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협의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께 이전에도 몇 번 여쭤보긴 했던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사위원장은 이제 지난번에 임기 2년으로 이제 약속을 했던 건데 네. 계엄이 나오고 뭐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몰랐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야가 바뀔지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임기 2년에 합의했던 것이고 2년 지나면 당연히 야당에 갖고 간다 이런 거였는데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갖고 가는 거였는데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대통령의 언급도 그렇고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후보들이 다 그 약속을 했고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여야 간에 국회 개원할 때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자꾸 변수가 생기니까 야당이 이거 법사위원장 가졌는데 논리가 맞는 거죠. 맞는 거지만 여당은 여당도 그러나 일단 임기 2년 아니냐 이러니까 이건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정치는 그 마이클 린치가 쓴 책 있잖아요.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는 그 유명한 책, 철학자가 쓴 책인데 네.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자기네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근데 뭐 결국은 힘을 가진 세력이 이기는 거겠죠. 지금 제가 볼 때 법사위원장 야당도 가져오려는 생각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당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쟁점 법안들 아까 노라뭉토 얘기도 나오고 양곡관리법 얘기 나왔습니다만 일단 이거 밀어붙이려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 진로가 막힌다고 보는 걸 겁니다. 아마 양보 안 할 겁니다. 아마. 이종근 평론가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견제와 통합 협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으로 와야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사실 지금 이렇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독식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저는 다시 한번 좀 민주당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대목이 이 당이 법사위원장 갖고 1당이 국회의장 가져야 된다라고 평생을 주장했던 분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당 합당을 했을 때 소수당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때 또 법사위원장은 사실 2당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까지만 했다면 뭐 진정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진정성 언제 벌어졌느냐 16대 국회에서예요. DJP 연합이 되고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소수당일 때 법사위원장 달라는 정파적 이해가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한나라당의 법사위원장을 주도록 합니다. 자신들이 여당이 되고 다수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서부터 사실은 그래 맞아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다수결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예.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수구의 민주주의 합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언제까지 이냐하면 20대 국회까지 이어갑니다. 1당 2당 해서 번갈아가면서 사실은 그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깬 게 민주당이에요. 21대 국회부터 깼습니다. 저는 이게 거꾸로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더라도 꼭 지켜야 될 게 1당 2당의 정신.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을 주장했던 소수당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정신을 이어주기를 민주당한테 호소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월 2일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찐명을 표방하는 두 명의 후보입니다.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 좀 과열된다 싶어서인지 조금 민주당 내에서도 자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먼저 최 교수님부터 네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양상으로 보시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판세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정청래 의원에게 지금 무슨 왕수박 논쟁이 논란이 있을 정도예요. 참 시대가 또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둘 다 친명이에요. 뭐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고 뭐 지금 뭐 민주당에 뭐 친명계 아닌 분이 계시겠습니까만은
근데 지금 김병기 서영교 의원이 지난번에 원내대표 후보를 다퉜단 말이에요. 그때도 조금 더 강성으로 느껴졌던 의원이 서영교 의원이었는데 되게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되리라는 전망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전망했고 뭐 그대로 이제 됐는데 그 이유가 지나친 강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강성의 의미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덜 강성인 쪽을 택하는 게 아닌가. 그게 당원 투표라든지 당권 권리당원들이 그런 쪽인데 역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라면은 정청래 의원보다는 과도의 강성이니까 물론 과거에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실이나 이럴 때 비판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것보다도 권리당원들은 아마 박찬대 의원 쪽이 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앞으로 이제 8월 2일이면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또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덜 강성 이미지 보다 좀 온건한 글쎄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더 온건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박찬대 의원이 조금 출발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강재선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번에는 임기가 1년 정도인 거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자녀 임기만 하는 거고 내년에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2년 임기의 당대표를 다시 뽑는 거니까 저는 두 분이 아마도 뭐 아우 먼저 형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런 형태로 서로 좀 협의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박찬대 의원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때 둘이 굉장히 친하다. 그리고 박찬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훈훈한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이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당에서 너무 친명 경쟁을 하는 것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참 아픈 기억입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수직적 당정 관계를 제대로 정리를 못했어요. 수평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그런 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판이 되었을 때는 두 분이 경쟁을 하기보다는 한쪽으로 추대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한 명으로 추대하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두 분밖에 없잖아요, 후보가. 네. 그런데 한 분이 중간에 이제 드랍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네. 이제 권리당원 55%라고 알고 있는데 투표까지 가게 되고 이랬을 때 지금도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의원에게 왕수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원들끼리도 서로 조금 갈라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좋을 것은 전혀 없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는 어차피 임기 1년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다음에 다시 뭐 연임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게 격렬한 경선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명으로 추대될 수 있다는 새로운 또 전망도 해주셨는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 이재명 당시 이제 대표를 나갈지 말지 이제 고민했을 때 사실 정청래가 나갈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본인이 조금 그 꿈을 잠시 접어두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완주 의지는 두 후보 모두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강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뭐 정치가 생물이니까 어떻게 국면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두 주자가 색깔이 상당히 또 겹치니까 정말 누가 먼저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초대 정부의 여당 당대표라는 아주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메리트인 자리를 어쨌든 두 정치인 모두 구력이 보통은 넘기 때문에 끝까지 좀 하고자 하는 의지, 권력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약간 혼전 양상인 것 같고 당원들한테는 비등비등한 게 인기가 많기도 하고 또 뭐 네. 정청래 의원의 과거 발언이 뭐 파묘되고 이러는데 그게 엄청 소구력이 있다라고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는 느껴지진 않아서 또 과열을 자제하기도 하고 해서 좀 무난하게 알겠습니다. 좋은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분한테 물어봐야 대답 안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이제 너무 균형적으로만 말씀하셔서 아니다. 완전히 좀 기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쪽으로 기우고 있습니까? 사실 정청래 의원이 많이
참았어요. 여러 가지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뭐 중국으로 얘기하면 도광양해였겠죠. 근데 이제는 청내 굵기 내가 드디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도리어 진짜 개딸들한테는 굉장히 이번에 영린을 좀 건드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첫 순방 G7에 가서 뭔가 큰 성과를 낼 차에 호남에 가갖고 자기가 막 당원들 만나고 다니고 뭐 출사표를 던진다.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네. 또 한 가지 뭐냐면 김어준이 뒤에 있다. 이 얘기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뭐 어떤 게 떠오르면 지난 전대가 떠올라요. 지난 전대에서 정봉주 대 김민석. 즉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뒤져 있었는데 정봉주 후보가 김어준이 굉장히 많이 밀어준다라는 흐름이 되자 바로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정봉주의 길을 걷고 있고 박찬대가 김민석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해서 정청래 먼저 시작했지만 정청래 후보보다 박찬대 후보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시선을 두고 있는 곳이 아니냐 네.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3 후보론도 나오고 있죠. 뭐 한준호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제3 후보론도 아주 지금 사라진 건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재산 부분도 있다. 네. 앞서 이제 개딸들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먼저 좀 여쭤보고 오는 30일 이제 임기가 끝나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인데 최 교수님과 시간이 저희들이 많지 않아서 두 분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강폭의 행보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진태 강원지사도 만나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고 충청권을 방문해서 세종시장 충남 도지사도 만났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임기는 30일까지인데 당권 도전 수순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뭐 당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볼 수도 없죠. 지금 어차피 비대위원장 임기는 끝나가는 거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겸하면서 혁신위도 띄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게 혁신이라는 게 쇄신이 거의 뭐 전혀 성취가 안 됐어요. 5대 개혁안도 다 거부당했고 의총도 자신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쇄신의 마지막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또 만약에 당대표 전당대회가 열리면 자신이 출마할 수 있는 그것도 배제하지 않는 게 아닌가 양수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30초 정도 시간 되는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막판 강폭 행보 이종섭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당권 도전입니까?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네 글자로 인정투쟁이다. 정치는 인정투쟁이거든요. 자기를 인정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당권에 나올 마음은 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최대한 비대위원장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어떤 행보를 보이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권에 나오느냐 이건 여러 가지 내외적인 어떤 요인이 있거든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그냥 단답형으로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나가라고 했을까요? 나가라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가라고 했을 겁니다. 당연히. 알겠습니다. 예.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